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사람들이 올림픽에 열광하는 이유는요. 올림픽 그 안에 굉장한 드라마야. 그리고 거기 안에 또 감동, 휴먼 스토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의 이 값진 결과 뒤에는 언제나 고된 훈련, 그리고 눈물이 수반되기 마련이죠. 영광의 상처들로 이미 온몸이 성한 것 없는 선수들이 태반입니다. 또 비록 순위 안에는 들지 못했지만요. 어깨 쭉 늘어진 선수들 보면은 제 마음이요. 너무 안 좋습니다. 애처로움이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드라마는 역전이죠. 역전 드라마. 우리보다 월등한 상대를 무너뜨리고 뜻밖의 승리를 거머쥐었을 때, 축구가 갑자기 생각나네. 그 환희와 감격, 바로 그것이 스포츠의 매력이자 올림픽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잠시 정치 이야기 접겠습니다. 올림픽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와 올림픽이 아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의 결과에 따라서 올 대선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런던 올림픽의 이모저모 짚어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함께 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뭐 이런 자리에는 뭐 정치하신 분들이나 네. 많이 알려주신 기업인들이 네. 자주 나오신 줄 알았는데 네. 스포츠를 또 넣어주시니까 네. 분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처음부터 좋습니다. 시작 좋습니다. 기업인들은 거의 안 나오고 정치인들이 한 90% 나오죠. 네. 농심이 그 라면 평생 주겠다는 것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실망했죠. 실망이죠. 사실 뭐 운동선수에게 라면이 몸에 좋지 않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익히 알고 있는 네. 그 상식인데, 그 라면 매일매일 먹으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요. 평생 주겠다고 하는 건 너무 속 들여다 보이죠. 예. 인스턴트 음식인데. 예. 라면 모델 시켜주면 좋죠. 차라리 이제 그런 제의를 했었어야죠. 네. 예. 그게 낫죠. 예. 라면 평생 넣고 계속 평생 라면만 먹어야 된다. 그리고 한번 뭐 다시 한번 오해할 수도 있죠. 예, 당연히그렇고요. 다시 한번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후에 또 메달 따는 선수들은 어머니가 또 다른 얘기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너무 아니라 이제 어머니들이 라면 얘기 안 하시겠네. 하실 수 있죠. 라면 준다고 하니까. 예. 이제 밥 먹어야죠. 그죠? 그때 라면을 먹고 싶어도 못 먹었던 거는 사실 반찬이나 밥이나 이런 게 부실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뭔가 간식으로 라면. 저희 때 라면 참 좋아했는데, 그죠? 뭐, 라면 하면 떠오르잖아요. 임춘혜 선수 86대. 맞아요. 근데 여기에도 이제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이 전 세계적인 메가 이벤트, 스포츠 이벤트가 있고 국민적인 관심사이 집중되는 때에는 뭐 국민들이 사실은 대중들이 영웅을 원하잖아요. 네.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그리고 뭐 정치 권력이나 아니면 이번에 농심이 라면 제의한 것 같이 기업의 구미, 기업의 입맛에 맞는 코드를 갖고 있는 스포츠 스타가 탄생한다면, 예를 들면은 뭐 비주얼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 양학선 선수와 같이 이런 스토리, 휴먼 스토리가 있는 어떤 그 영웅의 자질을 갖고 있는 스타성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은 교묘하게 활용을 하려고 하죠. 네. 기업에서는 마케팅에 활용을 하려고 하고, 정치 권력에서는 뭐 여야의 계산에 따라서 이제 그 정치적인 프로파간다 소재로 활용을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얘기를 시작해야 되겠죠. 네. 전북 고창의 비닐하우스 그 사진 저희 봤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이 양학선 선수가 거기서 생활을 하고 거기서 자랐더라고요. 비닐하우스에서 사시는 분들이 지금 사실 많아요. 네, 그분들도 힘내고요. 양학선 선수처럼 힘냈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그런 게 우리 국민들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일종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리만족이라고 하고 꿈과 희망을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일종의 감정의 어떤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닐하우스에 아직도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비닐하우스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갖고 열심히 일해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다. 어머니도 텔레비전에 나오고 한마디 하니까 기업이랑 높으신 자리에 계신 분들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도 한번 할 수 있다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제는 여기 부정적인 역할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부정적인 이게 부정적이다. 예. 한국 스포츠의 발전을
가로막는 네. 발목을 잡는 행위이다. 그러니까 이 자체, 그 양학선 선수 자체에 대해서 제가 이제 평가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네.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드님을 잘 키워오신 부모님께서 존경받으실 만한 인이고 네. 양학선 선수의 쾌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근데 이런 면들만 키워가는 언론과 또 이런 면의 구미를 갖고 있는 기업과 정치 권력인 이 활용하는 면에 따라서 이런 사건들이 이런 영웅을 자꾸 만들어가는 게 한국 스포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말씀인데 왜 발목을 잡고 있죠? 왜냐하면 희망을 더 주지 않습니까? 어렵게 운동하는 선수들한테. 희망은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데 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신 정치 권력과 기업에서는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죠. 그러면서 스포츠를 올림픽과 메달이라는 고착화된 조그마한 틀에다가 갖춰놓는 겁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네. 스포츠 한다. 제가 만약에 뭐 운동 선수다. 네. 뭐 골프를 굉장히 선수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를까요? 그럼 올림픽 가가지고 금메달 따서 돈 많이 네. 벌고 그러니까 금메달이면은 돈이고 부와 네. 명예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스포츠 한다면은 올림픽이고 메달이고 메달 따면은 돈과 부와 명예가 가져올 수 있다. 이런 환상과 꿈을 자꾸 심어주는 거죠, 사실은. 사실은 그렇죠? 아니죠, 근데. 그게 아니죠. 진실은 그게 아니죠. 예. 근데 진실이 아니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이제 올림픽을 통해서 이런 휴먼 스토리와 영웅을 발굴해서 홍보하고 자꾸 이게 선전하는 게 스포츠의 마치 전부인 양. 근데 과거 우리가 경제개발이 덜 됐을 때에는 스포츠가 갖고 있는 효용이 개인적인 입심양명이나 우리 집안을 위해서 내가 운동 열심히 해서 먹여 살리겠다 부모 형제를 이것이 저개발 시대에는 이것이 전부일 수도 있으나 네. 지금 우리가 경제가 발전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스토리는 철저히 개인적인 휴먼 스토리 인생사일 뿐이고 스포츠가 갖고 있는 부가가치는 엄청나게 산업과 미디어와 금메달을 누가 따느냐 중계권 하나에 15억 달러가 왔다 갔다 하고요. 잘못하면 지금처럼 우리는 이 스포츠가 지금 종속이 돼 있죠. 네. 메이저리그와 일본이라는데 지금 현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선수만 계속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선수를. 그렇죠? 컨텐츠를 공급해주고 있는 거죠. 선수를 공급해주고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컨텐츠라고 볼 수 있죠. 선수를 콘텐츠는... 계속 공급해주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예. 콘텐츠는 반대로 우리가 돈 주고 사갖고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스포츠 경기는. 예. 네. 선수 보내주고 돈 주고 사갖고 오고 그 중계권을 콘텐츠 사가지고 오고. 그럼 말이 안 되네요.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야구나 축구 시장은 빅리그의 선수 공급 하청 시장으로 지금 전락돼 버렸죠.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외화를 유출하는. 그러니까 납품회사 비슷하게 돼 버렸네 그러면은.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뭐 중계권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주고 사가지고 오고 스포츠 용품 그리고 메이저리그 로고 하나 달린 모자나 유니폼이나 그 스타가 누구나에 따라서 탄생할 때마다 또 엄청나게 붐이 일면서 우리 아이들이 다 사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엄청난 시장입니다. 아주 좋은 시장인데 땅 짚고 헤엄치기 딱 좋은. 네. 땅 짚고 헤엄치면서 돈 벌기 좋은 그런 시장이죠. 사실 올림픽 경기를 보면 거기에 모인 선수들이 다 모든 드라마와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예. 그 선수들의 나라들한테 이 중계권 자체를 또 돈을 받고 팔고요. 그렇죠? 예. 그 선수들 보내준 나라들한테 그 선수들이 만드는 감동 드라마인데요. 이제 그렇게 되네요, 얘기가. 그런 역학 관계라 이제는 뭐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 스포츠를 그냥 운동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경기에서 이기고 지는 단순한 이런 판이 이제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더 좋은 선수를 길러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 기업이 들어가고 산업이 들어가고 미디어가 들어가고 미디어 자체도 이 스포츠가 이제 산업화돼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포츠가 국가 정책적으로 보면은 복지라는 개념과 또 이제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복잡한 그 스포츠 여러 가지 그 부가가치하고 측면을 냉정하게 우리가 보고 이것도 우리가 국가 경쟁력을 키워서 스포츠 외교 무대에 나가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이런 양학선 선수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이런 개인적인 철저한 그 휴먼 스토리 하나 가지고 국민들한테 꿈을 준다는 것으로 자꾸 선전하고 포장을 하다 보니
우리들 생각 자체는 스포츠 하면은 제일 먼저 올림픽이고 메달, 이게 전부가 돼버린다는 것이 잘못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금메달이 중요합니까? 미국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금메달 1등이 금메달 가장 많이 딴 나라. 예. 2등이 금메달 두 번째 딴 나라.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등인데, 미국에서 CNN이니까 제가 미국 저기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4위가 아니더라고요. 거기는 메달 숫자로 따지더라고요. 세 개 다 합친 메달 숫자로. 예. 그죠? 우리나라가 한참 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해진 게 없나 봐요. IOC에서는 종합순위가. 공식적으로 메달 순위를 집계해서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보는 사람이 좀 밋밋하죠. 네.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이번에도 204개국이 모였는데 이렇게 좀 순위를 가리지 않으면 너무 좀 밋밋하잖아요. 네. 아주 언론사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순위 발표를 하는데 네. 대륙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를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이제 금메달 위주로 가고요. 네. 미국이나 이쪽에서는 이제 종합 순위해가지고 메달 숫자. 금운동 다 합쳐가지고 네. 메달을 매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이쪽에서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존경하냐, 크게 우러러 보느냐,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이제 올림픽에서 메달 때문에 스타에 오르죠. 미국도 존경을 받습니다. 받는데 네. 의미가 약간 다르죠. 왜냐하면 그리고 미국에서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왜 올림픽에 참가하는 동기도 다릅니다. 일단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크 로케 같은 경우에 요트 선수 출신이고요. 네. 의학 의사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림픽에 출전해서 메달을 따면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하고 공부도 하고 대학 공부도 자기 전공도 따로 있으면서 틈틈이 시간을 내서 올림픽 같은 큰 무대에 나가가지고 메달을 따느냐. 정말 엘리트이고 천재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이죠. 네. 그렇죠? 네. 그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겠다는 게 돈을 많이 벌고 입신양명하고 이런 것보다는 진짜 순수하게 어떤 자기 자신과의 싸움, 내가 설정해 놓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네. 내가 잠 안 자고 운동을 하고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내 본업에 들어가서 또 내 생활을 갖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 메달이 전부이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부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우리가 세계 문제 나가서 대접을 잘 못 받고 있는 거죠. 판정이나 오심 문제 나면 우리는 매일 손해보는 쪽이 되죠. 왜 손해를 보느냐? 네, 왜 손해를 봅니까? 우리는 이제 지난 100년 동안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같으면 야구나 축구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근대적인 개념의 체육들, 1890년대 말서부터 1900 초년대 다 들어왔거든요. 네. 선교사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체육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지난 100년 동안의 한국 스포츠의 역사가 우리가 이제 좀 저개발해서 고도 성장을 해오니 저개발일 때는 우리 국민들한테 꿈을 주기 위해서 세계를 제패하는 선수를 한번 만들어보자. 조금 경제 개발이 되니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됐다는 거를 세계에 한번 알려보기 위해서는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게 최고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했습니까? 세계를 제패할 선수를 만들어내는 데만 급급했죠. 네. 그래서 운동하면 운동 기계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선수들 만들어 왔잖아요. 네. 그런데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전했다, 글로벌 네. 톱이다라고 이제 자부심을 갖고 세계 문제 나와가지고 전에는 돈이 많이 들어서 꿈도 못 꿨던 펜싱이나 이런 종목 사격. 가지고 딱 해봤는데 텃세가 만만치가 않아요. 왜? 스포츠 인재를 길러내지 못했죠. 스포츠 인재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스포츠 인재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국제 스포츠 단체나 경기 연맹에서 일하고 활동할 수 근무하고 있어요. IOC에 한국 사람이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 울고 있잖아요. 저기 화면에. 신아람 선수인가요? 거기 펜싱. 예. 시간 1초가 쭉 간 거죠.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 제가 이제 우리가 이번에 펜싱에서 선전을 했지만 네. 그 이전에 이 한국 펜싱에서 최초로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김영호 지금은 감독이죠. 베이치 때 감독했던 분인데 네.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펜싱 같이 이 유럽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종목에서 유럽에서 열리고 있는 대회 나가게 되면 말도 못한대요. 근데 텃세 때문에. 예, 텃세. 근데 그 당시 2000년 초반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항의도 못 언어가 안 되잖아요. 네. 언어가 안 되고 규정도 모르고.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만 길러낼 게 아니라 스포츠 인재를 길러내야 된다. 예. 위원회에도 많이 들어가고 연맹도 들어가고 그렇죠. 스포츠 박사들도 막 박사들이겠죠. 예. 여러 가지 스포츠 위에서 고공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이 나라에서 많이 나와야지. 이런 편파 판정. 이번에 그 박찬호 선수가 아니라 그 박태환 선수죠. 예, 박태환 선수. 수영 그거 할 때 말도 안 되는 오심이 있었죠. 그 처음에 200m 예. 예선할 때. 근데 그것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돼요. 아무리 봐도 문제가 없던데요. 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게 냉정하냐면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뒤집어졌죠. 네. 왜 뒤집어졌냐 하면은 거기에는 이제 박태환 선수이다 보니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수단의 선수단장 수영연맹 회장이시거든요. 네. 이분도 거기 직접 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기영 단장님. 예. 그리고 이 수영 대표팀에 영국 출신의 수영 코치도 있었습니다. 네. 이 문제가 되니까 수영연맹 회장 우리 선수 단장도 가고 이 영국인 출신의 코치도 가가지고 정확하게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항의를 하고 그다음에 엄청난 숫자의 미디어에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공정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근데 만약에 이 사건이 신아람 선수가 박태환 선수 정도의 위치에 있는 스타 선수라서 선수 단장도 있고 엄청난 미디어에 노출이 돼 있고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네. 달랐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냉정하다 이겁니다. 국제 네. 스포츠 문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정치하고 스포츠 이거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 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시간 가기 전에. 여기서 이기면은 여당한테 유리합니까? 야당한테 유리합니까?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 거두면. 그런 얘기도 있죠. 그렇죠. 이제 사실 이 올림픽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스포츠 내부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나 감독들이 가가지고 야, 전 세계의 축구면 축구, 뭐 농구면 농구 와서 농구한 걸 경기한 거 보니까 트렌드가 이렇구나, 신기술이 이런 게 나오는구나. 네. 유럽 선수들은 야구선수 뛰는 거 보고서 야, 지금 이 정도까지 가 있구나. 이런 걸 배우는 게 스포츠 내부적인 차원에서의 의미이고. 올림픽 자체로는 스포츠 행사이지만 정치 경제적으로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이게 이 스포츠를 단순히 메달을 몇 개 따고 어디가 어디를 몇 대 몇으로 이기고 이렇게만 바라볼 차원이 아니라 네.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올해는 대선이 있다 보니 네. 실제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가 이 광우병 때문에 네, 이 촛불 시위가 있었을 때였었죠. 네. 근데 이 엄청난 촛불 시위를 베이징 올림픽에서 야구 금메달로 그냥 잠재워 버렸습니다. 네. 기억을 맞습니다. 되돌려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0%대로 추락했던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올라갔거든요. 네. 왜냐하면 올림픽에서의 어떤 그 선전이 어떤 여당의 공으로 간다. 여당이 어떤 그 공으로 갈 수밖에 없죠. 당연히 네.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제 느낌에 사실은 우리가 올림픽 선수단 출발하기 전에 올림픽 공원에 있는 올림픽 공원에서 선수단 결단식을 가졌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제가 그 방송하느라고 가서 보니까 어머, 예전에 올림픽 선수단 결단식 하던 때하고 규모가 스케일이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커졌습니까? 예. 네. 커지고 그거 자체를 지상파 3사에서 중계 방송을 하는데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느꼈죠. 이번에 엄청나게 런던 올림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성적이 잘 나오기를 엄청나게 홍보를 하겠구나. 일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네. 이제 그런 측면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 바라볼 수도 있다. 예. 네. 그리고 이번 올림픽 이렇게 보면은요, 옛날에는 과거에 항상 러시아가 1등, 미국이 1등 러시아인데 요즘에 중국이 거의 1등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권력 파워 같은 것도 세계의 어떤 그 파워, 이것도 뭔가 뒤에서 작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요. IOC 내부적으로 봤을 때 IOC가 스포츠가요. 네. 스포츠가 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입니다. 폐쇄적입니까? 예, 그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IOC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위나 명성만 가지고 IOC에 입성하기도 힘들고요. 또 네. 신분도 굉장히 따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유럽의 IOC 위원들 보면 다 왕족 출신들이 다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IOC 위원들이 좀 놀 줄 아는 도련님들의 모임이다.
뭐 이런 이제 분위기로 가거든요. 놀 줄 아는 도련 귀족들의 유한객 귀족들은 이제 놀 줄 알고 좀 여유를 가지면서 품위 있게 스포츠 행사에 나타나고 이런 품격을 따지면서 놀 줄 아는 도련님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중국이 이제 차이나 파워를 가지고 베이징 올림픽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개막식에서도 이 도도한 중국의 역사를 세계에 알리면서 세계사의 중심에 도약했다는 거를 인정받고 싶었는데, 네. 생각했던 것만큼 대접을 받지 못했죠. 성적도 좋았는데, 네. 미국도 꺾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2회 연속 우승에 목을 맸죠. 네. 목을 매면서 초반서부터 미국과 이제 성적을 벌이고 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 경기력에서 메달에서는 어느 정도 타의 추종을 부릅하고 투톱으로서 미국과 경쟁을 벌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세계적으로 차이나 파워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마저도 IOC에서 제대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힘들다. 아까 말한 그 스포츠 인재 이 부분이 약하다 이렇게 보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IOC처럼 한 100여 년 이상 이 IOC 내부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유럽 인사들의 보수적인 특성들. 네. 절대 돈이 많거나 뭐 지위가 높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과 코드를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가장 쉽게 얘기하면 어느 집안의 어떤 자제인데 아버지께서는 이런 일을 하셨고 이런 거를 따지면서 돈도 있어야지 되고 집안의 여력도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중국이 쉽게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막 이 올림픽 경기에 우리 캐돈 안마가 좀 찬물을 껴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냉정하게 바라보는 뭔가 하는데. 이번 올림픽 경기나 스포츠 경기 이면 그죠? 그 뭔가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 이런 얘기를.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이건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사재혁 선수가 부상을 당했잖아요. 네, 안타깝죠. 근데 저는 그때 아차 싶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장미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장미란 선수가 이 올림픽 개막하고 난 다음에 직전이었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국민 여러분, 이번에는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2009년까지 전성기였고 장미란 선수가 2010년에 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후유증 때문에 도저히 이 메달을 딸 몸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자꾸 펑펑 띄우죠. 때만 되면은 개막 직전에 금메달 후보로 띄우니까요. 주위의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이제 본인은 괴로워진 거죠. 고민하다가 자기가 터트린 겁니다. 그런데 사재혁 선수도 사실 몸이 안 좋았는데 자기가 기록에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워낙 언론과 국민의 기대치가 높아지다 보니 무리해서 하다가 부상을 잘 당한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슴이 아프네요. 팔이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팔이. 아유, 저 화면에 나오는데 아주. 근데 우리가 냉정히 바라봤을 때, 선수 개인의 인생이 올림픽에 한 번만 오는 것은 아니죠. 국민적인 어떤 그 목표가 주어졌고, 선수들의 어떤 기능을 메달로만 바라보고 요구하는 것들이 올바르냐. 한 선수 개인의 인생에 엄청 중요한 일인데.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다는 하셔야지 아무리 우리가 시간이 오바돼도. 오바됐나요? 네, 좀 오바됐습니다. 우리 열심히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도 뭐 대본은 하나도 못하고 하여튼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한 말씀만 딱 드십시오. 아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올림픽에 관한 얘기들을 제가 좀 재미있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오늘날 우리가 스포츠를 바라보면서 또 올림픽을 바라보면서 가져야 될 고민해볼 만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틱한 감동과 기쁨이 올림픽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12년 대선 이후로 우리 정치권에서도요, 드라마와 스토리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해창 대세론, 이인재 강세론, 이런 게 단번에 이걸 다 꺾었던 노무현의 대역전 드라마가 있었기 때문인데, 오늘 만나보실 분은요, 수많은 어록을 남기며 최근 화제 속에 종방한 드라마 추적자, 그 외에도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부터 최근 이산, 베토벤 바이러스 이런 숱한 화제작들의
제작자이자 이번 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입성하신 분입니다. 정치와 드라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분이 흥행 놓친 새누리당 경선을 드라마틱하게 연출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새누리당의 박창식 의원 59초 후에 직접 만나보시겠습니다.